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이슈토크 오늘에서는 2022년 새해에 들어서 충북의 기관, 단체장, 또 정치인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또 새해 설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이장섭 위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전히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새해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민년 새해에 올해는 정말 중요한 선거도 두 번씩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잘할 사람인지를 판단해 주실 그런 때이고요. 코로나19도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웃들에 대한 생각도 또 배려도 한번 해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생 많았던 의료인들이라든지 공직 관련한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시면 이 겨울이 한층 더 따뜻하고 좋은 우리 사회에 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충북의 국회의원으로서 돌아보는 지난 한 해 소회는 어떠십니까? 예, 뭐 늘 그렇듯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보람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큰 어떤 현안들이 많이 해결된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정부 정책이 지역에 반영되는 저희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 정책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또 많은 정부 정책을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꽤 성공적인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면서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적이었다라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국가나 정부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로서 우리 도민들이 서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또 배려라든지 또 중요한 또 역할들이 있다면 그러면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난 한 해는 네. 아주 보람되고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큰 현안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충북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정감사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국정감사 2020년도에 또 2021년도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우수 의원으로 선정도 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고 1년 반 좀 넘은 건데요. 7번의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회의장 또 국회 내 우리 당의 원내대표 또 시민사회 단체 등등 해서 상을 주셔서 저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는 했습니다만은 상 받을 만큼은 아닌데 싶은데 잘 봐주셨던 그런 결과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동료의 뜻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 반 동안 7건의 국정감사 관련된 수상. 네. 어떤 분들에게 누가 주는 상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이제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는 이제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지적 사안이라든지 어떤 국가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국회의장이나 뭐 원내대표는 그들에 맞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점수들을 네. 이제 그 평가 지표를 맞춰서 그거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으면 주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안들 가운데 이 사안 기억에 남는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표를 그 국회로 소환했던 적이 있어요. 뭐 큰 건은 아닌데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전체적 국민들이 어려웠죠. 특히 소상공인들, 네. 골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몇 해에 걸쳐서 이제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비에 좀 더 보탬이 되고자 그런 재난지원금의 의미가 있을 텐데 이걸 대기업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신제품의 어떤 구매 기간을 뭐 소위 프로모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를 이제 그 기간에 맞춰서 지역 편의점에 판매하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을 기획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쪽으로 이제 대기업이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게 또 그 재난지원금하고 거의 같은 액수로 네. 맞춰서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 들으니까 이렇게까지 궁하진 않을 텐데 소상공인들한테 가는 몫을 대기업이 이건 옳지 않다 싶어서 그렇게 국정감사 기간에 불러서 그것이 옳지 않고 그렇게 또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언급을 했지요. 해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전반적으로 전환 시기에 있어요. 해서 정부가 소위 빅3 산업 뭐 어떤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미래차 등등 이런 어떤 산업 전환 시기에 정부의 준비 정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단순히 목표치의 설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잘 강구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열심히 할 것에 대해서 또 대안을 만들 것에 대해서 주문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큰 방향성을 가지고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안들을 보고 발굴해내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민생 편의와 관련된 것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그 노력은 어떻게 하세요, 평소? 예, 뭐 또 아까 했던 뭐 이게 삼성전자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현장에서 또 제보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산업 전환 시기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있으면서 또 지방 정부에도 있고 하면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라고 했던 것들을 이제 의원으로서 국정감사에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뭐랄까요, 저한테는 그렇게 좀 뭐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네. 점검해서 풀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국회의원들께서 지역과 관련한 또 국민 생활과 관련된 생각들을 진짜 늘 하고 사셔야지만이 보다 좀 편안하게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예, 그런 뭐 이런저런 필요한 부분들 또 모자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현장을 많이 다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 또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철도 노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가 광역 철도망 노선에 지금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도심 통과해야 된다. 여기에 힘을 실고 있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 가장 그 충북도 청주 시민의 큰 어떤 민간 부분에서도 크게 활동했던 분야가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의 관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운 시기에 삼보일배도 하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정부에 건의를 했지요. 해서 뭐 하나의 안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 개의 안, 즉 충북선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안과 청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두 안이 두 가지 대안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해서 현재 정부가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의미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염원했던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그전에는 국토부로부터 전혀 가능성 없음으로 배제됐었는데 우리 청주 시민들, 도민들의 노력으로 네. 해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큰 의미로 뭐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또 향후에 계속 노력할 수 있는 네. 그런 대안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들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작년에 뭐 도민 여러분들 서명하고 그랬습니다. 네, 많이 예.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최종 확정이 되면은 충북 권역에서 아무래도 그 수도권으로 가기에 철도를 이용하기 좋고 뭐 이렇기 때문에 도심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주가 네. 지금 뭐 한 90만이 조금 안 되는 도시인데 청주도 지하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청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충청권 메가시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충청권을 전체를 이제 묶어서 한 도시 생활권으로 만드는 데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죠. 해서 지난해 이제 정부 국가 철도망 계획 속에 담아져 있고 이후의 과정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요 이제 절차상에서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미리 네. 그 조사를 하게 되고 그게 되면 정부가 예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으로 올라가려면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서 내년 10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일차적 관문일 텐데 지난해에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지요. 여기에서는 우리 예비 타당성 조사로 갈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사전 타당성 조사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기대하고 있고요. 저도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도심 통과 노선이 경제성이 있도록 나오기 네. 위해서 여러 가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뭐 역사의 개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정부 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이제 메가시티 내에 4개 시도에서 이제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메가시티라는 게 엄청난 시티죠. 말 그대로 메가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예,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를 많이 좀 듣기는 했을 텐데 또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원래 개념으로 보면 한 인구 5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도시를 형성을 해야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급자족 될 수 있는 소위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예, 이런 도시 생활권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규모가 작다 보면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하철을 갖고 싶어도 이게 뭐 이용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못 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큰 뭐 공연장을 만들어서 뭐 대형 뮤지컬 공연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으면 그렇죠. 이런 공연을 할 인구수가 수가 없죠.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방 도시들이 네.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네. 어떤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게 그동안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 방식에서 혁신도시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충북의 혁신도시 정책을 보더라도 진천 음성 지역에 했는데 이게 배후 생활권도 없고 허허벌판에 혁신도시를 짓다 보니까 뭐 도시 인프라 등 정주 여건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혁신도시에 이주한 어떤 직원들이 정착을 못하는 그래서 서울서 출퇴근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지만은 이 메가시티 전략은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다 합쳐서 충청권으로 따져보면 대전, 세종, 청주 또 충남, 네. 천안 부분까지 네. 포함하면은 500만 이상 한 600만 정도의 도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말씀드렸던 도심철도, 지하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겠죠. 큰 공연장도 그렇고 뭐 지금 우리 청주 시민들이 세종시에 있는 수목원을 네. 많이 가시는데 이게 남의 동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권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일종 그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들이 서울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마음대로 시민들이 쓸 수 있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어서 이 메가시티 정책은 국가균형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충청권이 네.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잘 살 수 있는 이제 어쩌면 현재 최적의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그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서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은 꼭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저희들 지금 대선이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네. 충청권의 가장 큰 중요한 공약으로도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맨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죠. 네. 네. 우선 좀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나름 또 아쉬운 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그러신가요? 작년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은 뭐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이게 2020년에 충북도 정부 예산 6조 원 시대를 정말 어렵게 맞이했어요. 그때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올해 예산이죠. 지난 21년 12월에 통과된 2022년도 예산은 7조 6천억 정도, 7조 6,70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1년 만에 한 1조 7천억 정도가 늘은 이런 결과들이고요. 굵직한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뭐 그 이전에 이제 20년 예산에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양적인 어떤 그 확대가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질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 그 어떤 그 첨단 산업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산업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잘 들어갔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어떤 뭐 지역 현안 사업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양적인 확대와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의 필요한 부분들에 쭉 분산돼서 잘 들어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호축 특별법을 또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사실 강호축도 엄청난 축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유라시아까지 연결되는 예, 이제 예. 그런 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충청북도의 이시종 지사께서 네. 그 새롭게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랄까요? 이제 개념인데요. 그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어떤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경부축 중심으로 우리 산업 시대부터 쭉 발전돼 왔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강호축, 소위 호남에서 강원도를 잇는 이 국도 X축에서의 이 강호축 부분들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있고. 발전할 수 없었던 측면들이 네. 있죠. 물론 충북이 이제 강호축과 경부축의
이 접점에 있기 때문에 강원 측과 정부 측, 경부 측이 합쳐지면 충북에는 더 큰 이제 발전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봐도 경부 측의 발전도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호축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서 정부가 강호축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두고 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법적인 근거, 지원 근거 마련 뭐 이런 부분들을 둬서 뭐 강원도 지역 또 호남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많은 그 의견을 받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TSR이라 그러죠.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유럽까지 가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발전축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제가 이제 입법 발의를 네. 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직 국회에서 이제 논의 단계에 있어서 향후 추이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통과 여부가 상당히 또 충북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충북도당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또 뛰실 것 같은데요. 우선 올해 대선 준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뭐 대선 준비라는 것이 늘 그렇듯이 이제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그 이 선거 시기에 많이들 제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들을 네. 잘 들어서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녹여내는 것,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과거 마냥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 같은 경우는 대중 집회를 통해서 새몰이를 하고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상에서 여론을 모아가고 듣고 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소규모의 어떤 모임 속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정책들을 듣고 이런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당도 어떤 각 분야별로 농업, 뭐 농민, 여성, 뭐 노동 등 해서 각 분야 부분별로 여러 정책 간담회를 네.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지난 뭐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 또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후에는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약속도 하고 이런 시간으로 소규모 정책 간담회를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각 지역위원회별로 핵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대위 구성하고 뭐 소규모이지만 필승 결의도 다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권 후보로서는 이제 지지율이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었다가 이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고요. 또 그 틈새를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그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새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여론조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해서 좋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글로벌 위상을 높였다든지 어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 어떤 삶의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등등 해서 또 여전히 모자랐던 측면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지지의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그래도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낫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야당이 굉장히 혼란한 상태, 뭐 윤핵관 해서 우리 측근들의
바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테고, 뭐 선대위를 해체해서 간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야당 후보의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능력에 대한 회의, 이런 측면들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전반적으로 크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어떤 정책들, 그리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경험에서 나왔던 모자라는 부분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채우고, 또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정을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어느 하나만 놓쳐도 네. 10년씩 막 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을 잘 살려서 국가적으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할 것이고요. 국민들 삶, 이제는 국가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내 삶의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가 됐고, 이번 대선의 어떤 선택 기준도 국민들은 국가가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인가라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국민들의 삶에 국가가 정말 어떻게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선거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살필 생각입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선대 그 위원장이시니까 일단 자당의 여당의 후보에 대한 그 말씀, 뭐 장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또 상대당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또 의견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들어볼까요? 저희 당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정말 먼저 떠오르는 말이 추진력 아니겠나 싶어요. 어떤 그 성남시장 때 또 경기도지사 때 공약 이행률이 96%, 98%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떤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런 경우일 테고요. 그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어떤 행정이 국가의 최고 통치자로서 어떻게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이 아픈 곳을 살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교육이랄까요, 훈련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자신 또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 후보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 야당의 후보에게는 국민들께서 저분이 우리 내 삶을 돌볼 수 있는 국가 경영 능력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물론 도덕성 문제, 본인 내지는 배우자 또 장모 포함해서 10여 건의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여러 것들 또 야당의 어떤 분열상 이런 것들 이전에 국가 최고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 저 자신 역시 그걸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가, 내지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을 알고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을 만큼 그냥 즉흥적으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대답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이 대선 시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인 토론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나를 선택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측면들이 저희들이 많이 모자랍니다만은 어떤 저희들에게 그래도 비교 우위의 평가를 주는 그런 원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말씀하고 물론 당연히 다르고요. 예. 예, 두 분을 그럴 수 같이 있겠습니다.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야 예, 되는데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북 도민들에게 선보여질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선 대표 공약이라게 선정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요한 공약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는 뭐 앞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청권이 하나로 묶여서 그 잘 살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충청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공약이고 충청권 정책의 큰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그동안에 우리 혁신도시 정책의 2탄으로서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가장 큰 공약으로 세웠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라든지 AI 영재고 네. 등등 여러 가지 부분적인 사업들 또 청주 도심 철도 도심 통과. 노선, 네. 예, 도심 통과 노선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고 또 이번에 특별한 거는 이제 시군 단위별로 네. 공약들을 후보가 이건 시군 단위별 공약까지 좀 모으자 해서 현재 이제 시군 단위에서 공약들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뭐 조만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재보궐선거에 이제 재선을 해야 되잖아요. 재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지금 뉴스에서는 공천하지 않겠다, 뭐 공천을 해야 된다, 뭐 나름의 또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떤가요? 예, 이제 우리 당원 당규상에 우리 당의 규칙 사유가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당원 당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공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정 범죄죠. 뇌물이라든지 부정부패 관련한 그런 규칙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돼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은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상당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 정정순 전 의원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의 어떤 형 확정으로 인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거잖아요. 이제 뭐 이후에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본인 귀책 사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이 룰을 적용한다면 저희들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상당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 5군데의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현재 이제 낼 것인가 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네.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논의 중이군요. 예, 뭐 이번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같이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고민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그 가부의 문제는 아마 설 지난 이후에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월 들어서면서 그러면 결정을 하실 것 같군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가 지금 충북도지사 선거인데요.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제 출연을 하셔서 그 후보로 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 뭐 이야기를 뭐 관련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지금 도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노영민 실장님 아주 귀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죠.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청와대로 올라오는 국정 전반의 거의 95%를 비서실장이 이제 전결 처리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런 자리여서 뭐 국정 운영 뭐 또 지방 행정 관련해서 뭐 엄청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도당에도 그렇고 우리 각 선출직 공직자들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은 대선 시기다. 대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대선을 앞에 두고 뭐 지방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옳지 않게 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대선에 모든 우리 충북도당의 역량을 총 투입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대선 이후로 좀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도 늦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노영민 실장님 입장에서 봐도 지금은 대선 시기에 대선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테고 아마 그래서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이슈 토크 오늘 그 허락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난제가 아무래도 공천이겠죠. 네, 새로운 인물도 발굴하셔야 되고, 뭐 여성이라든가 젊은 세대의 그 후보들도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준비 작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뭐 그동안에 이제 착실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고 또 우리 전체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청년, 여성 등 해서 기존의 어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선택 기준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야 되는 뭐 그런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게 기존의 어떤 공천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공천 그 규칙에 이게 꼭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여기가 더 선택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정당이 기존의 어떤 공천 시스템과 다른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각 사회 각 분야의 좋은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공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도 도당 내에 그런 어떤 인재 발굴의 어떤 그 역할들 또 이 발굴된 인재를 공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보강 이런 측면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과연 어떤 지금 대책이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또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국민 여러분들 얘기들, 의견들 많이 듣고 좋은 정책 마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발전과 또 우리 지역사회의 계속되는 발전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의 기간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숙고하셔서 정말 좋은 훌륭한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하고자 하시는 일들, 새해 꿈들 모두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충북도당위원장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